안녕하세요. 피셔 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은 다들 잘 나왔다고 하는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사실은 알고 보면 좋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이런 반전 있는 내용과 함께 향후 경제 및 주식시장의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 발표된 미국의 6월 한 달간의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깜짝 증가했다는 이런 뉴스 기사입니다. 혹시 오늘이 19일인데 지난 16일에 경제 지표를 가져온다, 그래서 데이터가 늦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든 주말에는 경제지표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미국 소매 판매 지수를 함께 보면 시장 컨센서스라 그러죠. 전문가들 및 기관의 예상치, 이게 마이너스 0.4% 전월 대비로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하락이 아닌 플러스 0.6% 상승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면 미국 소비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주식시장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소매 판매 데이터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봐야지 전월 대비 증감률을 봐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소매 판매는 계절성이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 판매량이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11월 26일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때죠. 그러면은 11월은 다른 달에 비해서 소매 판매가 급증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침체로 인한 소매 판매 감소는 6월부터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표는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냐, 이거를 봐야 합니다. 미국 전년 동기 대비 소매 판매 지표고요. 지금 자동차 부분이 좀 왜곡되어 있어서 자동차는 뺐습니다. 이 지표를 보시면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잘 나왔다 그러더니 전년 동월 대비로 보니까 소매 판매 증가율은 이미 4월이죠. 그러니까 2달 전에 발표된 지표 대비 그때 피크를 찍고 지금은 증가율이 하락하는 이런 하락 추세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봤더니 이제 언론에서는 소매 판매가 호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 정도를 대충은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채널은 이렇게 대충 그냥 설명드리고 후딱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소매 판매액과 미국 주식시장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그림을 딱 봐도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미국 소매 판매액이 증가하는 구간에 같이 올라가고요, 소매 판매액이 꺾이는 구간에 역시나 같이 주식시장도 꺾인다, 이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주식시장에 동행하거나 또는 약간 후행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소매 판매 지표를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약간 좀 선행하는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부터 우리는 미국 과자를 만드는 기업의 CEO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코로나 침체 당시에 과자를 월에 한 10,000개 정도도 간신히 팔았어요. 그 후에 그런데 급격히 경기가 좋아지고 판매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올해 2021년 4월부터 4월엔 예를 들어서 월 10만 개씩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던 과자가 5월에는 8만 개, 6월에는 6만 개 이렇게 계속 쭉쭉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CEO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분명히 작년보다 과자가 많이 팔리긴 하는데 이렇게 월별 판매량이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CEO인 우리는 일단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지금부터 신규 투자를 늘려야 될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이렇게 판매 증가율이 피크를 찍고 하락하는 이런 추세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신규 투자는 하되 좀 다소 보수적으로 좀 줄여서 이렇게 투자를 늘릴까요? 당연히 우리는 두 번째 선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판매 증가율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더라도 피크를 찍었을 수 있으니까 CEO들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지표가 바로 미국 소매 판매 증가율,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차트와 제조업의 전체 신규 주문 차트를 비교하면 우리가 딱 알 수 있습니다. 푸른색 선의 소매 판매 증가율 전년 동월비 지표를 보면 1991년 경기 침체가 있었고 그 후에 미국의 소비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높아지다가 1998년이 됐을 때 증가율이 피크를 찍고 이제 상승률 자체는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예시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후에 더 이상 소비 증가가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증가율이 점점 감소하더니 이젠 아예 마지막엔 전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판매량이 계속 일정해지는 이 시점이 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 IT 버블이 터지고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경제가 붕괴합니다. 마찬가지로 IT 버블 이후 2005년까지 미국의 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면서 피크를 찍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점점 전년 대비 증가율이 좀 낮아지다가 역시나 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0%에 근접하는 시점에 하필 또 금융위기가 빵 터지죠. 그리고 2016년을 보시면
중국 부채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년 대비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제로 수준으로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에 역시나 증시 하락이 있었고, 단 2020년 코로나는 급작스러운 외부 충격으로 미국 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둔화되지 않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왔죠.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나니까 뭔가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전년 대비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제로로 수렴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좀 위험해지고 기업들에서는 신규 설비 투자를 이렇게 줄이기 시작하고, 그런 시점들과 폭락이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소매 판매 증가율과 주식시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개념이 확 잡히실 겁니다. 1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근데 올해 전년 대비 주가가 100% 오릅니다. 그러면 주가는 200원이 되죠. 그리고 내년에는 50% 이렇게 성장을 해서 주가가 오릅니다. 그럼 주가는 300원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주가가 20% 더 오릅니다. 그러면 주가는 360원이 됩니다. 이 주식의 주가는 100원에서 360원까지 매년 오르고 있죠. 그런데 주가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언제죠? 당연히 증가율이 100%로 증가하는 처음 구간에 주가가 가장 높게 빠르게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도 가장 높겠죠. 자, 이렇게 소매 판매 증가율과 주식시장의 흐름도 이 원리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림처럼 자동차를 제외한 미국의 소매 판매액은 코로나 때 잠시 꺾여 내려가는 역성장을 한 이후에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그림처럼 전년 대비 증가율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난 4월까지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고요. 그 이후 점점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와 가장 밀접한 이런 주가 상승률은 언제까지가 가장 높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직후부터 최근 4월까지죠. 그리고 앞으로 소비 증가율이 낮아지는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역시 주가의 상승률도 작년처럼 그렇게 높진 않고 점점 낮아지겠죠. 미국의 소매 판매 전년 대비 증가율과 주가와의 관계, 그리고 또 그와 유사한 제조업체들의 신규 주문의 관계도 함께 알아봤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가장 빠르게 튀어 올라가는 구간에 제조업 기업들의 신규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요. 주가 상승률도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로 성장률이 좀 감소하기 시작하면 역시나 주가 상승률도 올라가긴 하지만 점점 낮아지고 제조업 기업들의 신규 주문도 좀 줄어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원리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주식시장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스마트한 초고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존경하는 월가의 레전드라 그러죠. 월가의 영웅들이 있나요? 워렌 버핏 또는 레이 달리오, 분명히 존경하시는 분, 지금 살아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닥 소형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그 레전드 분들과 주식시장에서 돈을 놓고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죠? 기업이 부실한 것, 또는 주가 변동성이 큰 거, 이게 리스크가 아니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가격이 빠지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따라서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리스크는 줄어들게 됩니다.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가 아니라, 특히 주가 하락이 기업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 어떤 특정한 기업이 속한 산업 사이클이 둔화된 시기라던가 또는 경제의 큰 사이클이 둔화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그 경제 한파 또는 산업 사이클의 둔화 한파를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이런 과점적인 기업들이라면 사실상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는 리스크가 가장 적은, 즉 가장 좋은 투자의 시기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월가의 레전드부터 초고수, 헤지펀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부 두려워하는 폭락기에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때가 바로 실물 경제는 끝도 없이 바닥을 향해 내려가지만 주식시장은 돈풀기의 힘으로 이유 없이 급등을 하는 금융장세의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저점 매수를 하고 금융장세가 끝날 때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을 회수하면서 주식시장의 조정이 일시적으로 찾아왔던 이런 역사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무슨 음모론자 아니면 무슨 세력론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반복되는 역사가 있고요. 그게 또 논리적으로도 통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PMI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저 또한 지금 썸네일 보여드리는 이 며칠 전 영상이거든요. 여기서 3개월 내로 이런 시점이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천천히 일부 수익난 자산을 좀 현금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이 물론 어떻게 끝날지는 더 갈지 아니면 잠깐 조정받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시기가 좀 빨리 도래하는 건 아닌가, 약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3개월 내에 도래할 수 있으니까 좀 느긋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지금 현금화도 못하고 아무런 대응도 못한 분들 많이 계실 거죠. 아니면 영상을 못 봤거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어차피 경제성장 구간에는 증시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금리가 일정 이상 오르기 전에는 버블 붕괴에는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조정 후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존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초고수들은 어느 정도 자금도 털고 빠져나갔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본격적인 투자에 돌입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의 어떻게 보면 개싸움, 돈 놓고 돈 먹기 싸움이 벌어지는 구간이 바로 실적 장세 구간입니다. 자, 이런 말씀 들으면 또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 비하하는 거냐 그러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분들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누가 들어오냐? 지금 보여드린 뉴스는 주식시장이 3분의 1 토막났던 금융위기를 정확히 2개월 앞둔 2007년 7월 18일 뉴스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도 주부도 농민도 객장으로 주식 투자에 사로잡힌 한국. 제목 끝내주죠. 주식시장의 명언 중에 왜 아기를 업은 엄마나 스님까지 객장에 오면 최고점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게 절대 이분들을 제가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기를 낳고 길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업혀 다니는 시기가 한 2살 전까지인데 이때는 뭐 밤에도 수시로 깨고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다른 걸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아기 업고 주식 투자를 하러 왔다 이런 소리는 주변의 아주머니들이 주식 투자해야 된다 하는 소리를 엄청나게 듣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산속에 계신 스님도 주식 투자를 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 한중에 이제 저를 찾아온 이런 많은 손님들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이 스님 한번 주식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얼마 벌었는데 뭐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고점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맨 마지막에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고 저희는 아직 그 중간에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장세는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은 상태고 자, 이제 곧 금리가 인상되는 역금융 장세에 돌입을 합니다. 어차피 이 시기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의 가능성이 크고요. 역사적으로 이때마다 송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만 오르고 성장성이 떨어지는 종목들의 주가는 안 오르는 정말 우리끼리 일반인들의 돈 놓고 돈 먹는 싸움이 시작되는 구간이지만 그래도 조정에 쫄지 말고 저점 매수를 진행하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뭐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이 작년 같진 않아요. 그거보단 좀 늦게 올라가겠지만 경기가 성장한 내내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때까지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점 매수를 잘해야 할 시점들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제가 예측했던 실제 방송했던 내용 이런 것들 함께 보여드리고 과연 제가 맞았나 틀렸나 이걸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어요. 우선 이전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를 수익 실현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은 먼저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 12월 2일의 영상이에요. 미중 무역 분쟁 타결 문제부터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많으니까 그동안 수익난 주식형 자산의 절반을 현금화했다고 말씀드렸던 이 영상이죠. 그때가 바로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의견을 말해라. 뭐 이런 분도 계시죠.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알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당연히 이번 사태가 회복되고 증시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죠. 코로나 침체가 아주 극에 달했던 3월 27일이죠. 저점 매수를 이제 3월 4월에 코로나 저점 당시에 줄기차게 주장을 하다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을 잘 보시면서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그 이후에 회복장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2020년 10월, 11월 이 조정장에서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영상에서 또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제 말 듣고 채권 비중 좀 늘리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게 생각되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요. 2021년 2월 27일 주식시장의 조정 구간 있죠.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이때 이전에 제 영상 보고 조금씩 현금화를 해두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저점 매수 안 하면 언제 하냐. 저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이 2021년 2월 27일에 찍었던 영상이죠. 타이밍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가시면 그때 안전자산의 비율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시기부터는 제 영상을 좀 열심히 보셔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상들에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나오면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는 거지 2021년 4월 21일에 테이퍼링 우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지표 중에 한두 개가 좀 안 좋아지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현금화를 할 건데 역시나 제가
명확하게 언제라고 말씀 못 드려도 저는 조금씩 현금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영상이고, 그래서 현금화한 자금이 있다면 혹시 보수적인 분이시라면 전부 다 저점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좀 일부는 대응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 25일에 저점 분할 매수 타이밍 관련한 영상인데, 조만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러니까 현금화했던 거 전부 다 저점 매수하지 말고 조금 일부는 현금 좀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잘못하면은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또 한 번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던 영상이 이게 최근 영상입니다. 정말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급등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면 남은 돈 엄팡사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못 맞춘 거 인정하고요.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심한 장세라면은 당연히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한창 심리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상하 변동성이 큰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현금 있는 거 이제 저점에 계속 분할 매수하라 말씀드렸고, 앞으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하락할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술주의 비중을 높여야 할 시기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조만간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 통과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라고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원자재와 관련 있는 기업들 있죠. 그리고 뭐 운송, 건설, 뭐 이런 원자재 관련 섹터들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영상입니다. 방송 후에 실제로 이 썸네일에는 4가지 성장주가 올랐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운송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잠시 좀 둔화돼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이런 뭐 중국도 그렇고 신흥국 증시에서 2-3개월 내에 수익난 자산을 좀 현금으로 해서 전체 자산 중에서 뭐 30% 내로 최대, 그러니까 조금만 일단 현금을 마련하면서 리스크에 천천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 후에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다시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현금 확보해라 요 전략을 제시해온 상태고, 지금 증시 조정이 너무 좀 빨리 왔다 이런 상태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예측드린 내용, 그리고 이게 잘 맞았는지 이런 것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